대책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 안에는 가정 내 무급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도 여성 노동의 문제, 임금 노동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여성 노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회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사회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는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시간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서비스 분야의 여성의 어떤 노동 시장으로의 진출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사실상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일자리를 구조화하는 측면이 대단히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여성의 불안정과 저임금 노동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19 재난과 맞물리면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로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성의 고용 문제나 일자리에서는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1년에서 여성 고용의 변화인데요. 코로나 이전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를 조금 보겠습니다. 표를 조금 넣어 봤는데요. 여성 2019년 4사분기부터 2021년 1사분기까지 흐름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비임금 근로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중에서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무급가족 종사자들도 저는 이제 불안정 노동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요. 그리고 임시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 요렇게로 보시면 굉장히 많은 변화, 아주 빠르게 급감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코로나 이전 19년 4사분기와 21년 1분기 사이에 약 100만 명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요. 그중에 여성이 61만 6천 명 정도, 이렇게 60%가 넘는 비율로 취업자 수가 감소되었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영업에서 무급가족 종사자나 1인 자영업은 인제 임시직이나 일용직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표에는 이미 이제 좌담의 자료에서 나왔던 건데요. 되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여성이 훨씬 더 많이 급감하고 있다는 거를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의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부터 3차까지 오는 경제활동의 인구 변화에서 그 유행 시기에 여성의 경제 비경제 활동의 인구가 훨씬 더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표에서 조금 드러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 활동 인구에서도 고용률 측면에서도 그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차 유행 당시, 2차 유행,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경과하고 있는 3차 유행의 과정에서는 아주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률 측면에서 이미 뭐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2019년 표를 보시면은 확인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과정에서 여성 고용률이 2021년 1월 달까지로 보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변동의 폭도 여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불안정 노동 일자리 중에서 비정형 일자리의 급감인데요. 표를 보시면은 18년부터 해서 20년 8월까지 나왔습니다. 요거는 21년까지 표가 나와 있지 않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른바 이제 파트타임이나 도급 파견,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개념. 그러면 이제 전체 비정규직 안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 부분 급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측면에서 여성의 일자리가 집중돼 있는 교육 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 그다음에 숙박이나 음식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 컬러가 아니어서 가장 위에 차지하고 있는 게 인제 본업 및 사회 서비스인데요. 그 이제 전체적으로 변동폭이 존재하지만
변동폭이 되게 크지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아래 인제 교육 서비스나 숙박 및 음식 업종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숙박이나 음식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최근에 인제 2-3월 정부가 일자리 계획을 막 엄청 이제 제출하면서 단기성 일자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유행의 시기를 봤을 때에는 계속 급감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박업 숙박이나 음식업종 같은 경우에는 20년 한 해 동안 10만 명이 줄었고, 1 월까지 가면 20만 명까지 급감합니다. 교육 서비스도 한 8만에서 10만 명 정도 감소했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증폭은 굉장히 있는데 21년 1 월까지로 보면 20만 명 감소하는,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는 점 주목하는 것인데,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되는 것은 굉장히 쉽게 고용이 변화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여성들의 변화도 한번 봤는데요. 구직 단념하고 있는 여성들 한번 보시면 일단 실업률에서 여성의 실업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겠지요. 남성은 이제 3.9에 시작해서 5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거라면, 여성은 3.6에서 실업률이 남성보다 낮았는데 2021년 1 월을 기점으로 해서 2배가량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실업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인제 제가 구직 단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구직 단념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지난 1년 동안 구직 경험을 했는데, 최근 4 주에 구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단념자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성들이 어 22만 9천 에서 시작해서 최대로 올라갔을 때 35만 9천 까지 이렇게 구직을 단념하여 왔던 것이 나타나고 있고, 물론 남성들도 구직 단념자들이 조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의 구직 단념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실업률, 취업인 구직 단념, 고용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의 노동의 형태를 본다고 했을 때에도 확실히 성차별적인 성불평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대별로, 연령별로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여성 20 대의 실업률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최고 4 배까지 이를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60 대가 잠깐 1월 달에 14.4%로 나오는 거는 약간 계절적 요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20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컸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코로나와 맞물려서 그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20대 여성의 자살 시도가 4,607 명이고요. 여 평균적으로 한 1,200에서 1,500 정도 되더라고요, 세대별로. 남녀를 통틀어도 2배 이상의 자살 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의 위기가 여성의 자살과 코로나 블루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이 제대로 뭔가 주목되어지거나 뭔가 대책이 마련되는 방식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림표 한번 보시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년층의 여성의 어떤 고용 위협도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30 대에서 50대 여기가 인제 굉장히 그런 많이 나타나는데요. 표가 제대로 저장되지 않은 것 지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30 대하고 50 대가 두드러지게
표현됐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20 대의 경우에는 1차 유행 시기에 10만 명 이상 급감했다가 다시 쪼끔 회복하다가 3차 유행에서 다시 감소하는, 그다음에 이제 3 월에서 약간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일자리가 새롭게 생겼다기보다는 20대 여성의 상당수가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직과 취업을 반복하는 양상의 결과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30 대하고 50 대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가정 내 돌봄 어떤 책임의 증대가 그다음에 기존 직장에서 출산이나 육아휴직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조정, 그러니까 인제 구조조정이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파트타임 등의 어떤 열악한 노동이 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 안에서 그 안에 집중하고 있는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고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성 재직자, 인제 직장을 일하고 있는 여성의 46% 정도가 휴업이나 휴직, 권고사직 등의 고용 조정을 한 가지 이상 간접적으로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대상이 주로 여성이고 임산부이고 육아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퇴직 경험을 갖고 있는 여성의 절반 정도가 임시 일용직이고, 그다음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성노동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은 20대 여성들의 높은 실업률, 이직이 반복되는 일자리가 이미 이제 여성들의 일자리였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30-50 대에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고용 위협은 주로 가정 내 돌봄 노동의 부담이 많고 경력 단절을 경험한 소규모 사업장의 중장년층의 여성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98년 이후부터 있어 왔던 기업의 기혼 여성 우선 해고라고 하는 성차별적인 관행과 구조가 결합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이제 고용률이나 실업률, 취업률 모든 측면에서 성분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 특히 그 피해가 여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세대별로, 그다음에 고용 형태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인제 주목되는 문제가 돌봄 노동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돌봄 노동이라고 사용한 거는 주로 쓴 거는 요양, 간병, 보육, 장애인 활동 지원 이런 측면에서 약간 협소하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 돌봄 노동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정책이 이렇게 산업적인 판단으로 크게 작동하면서 이게 단시간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제출됐고, 시장화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돌봄 노동자가 아주 빠르게 증가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돌봄 노동자가 58만에서 약 110만 정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늘어난 취업자 일자리의 15% 정도가 돌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돌봄 노동의 92.5%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50대 이상의 중고령 여성 노동자가 96.9%를 차지하는 것이 돌봄 노동의 현황이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가 인제 저임금 불안 노동을 어떻게 구조화시키는가, 조금 몇 가지 측면에서 하는 건데요. 일단 돌봄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 15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취업자 평균 임금의 57% 정도 되고, 고용은 이용자하고의 계약 관계가 유지될 때만 형성되는 경우가 이제 시설 외에 개인으로 존재하는 가정 요양이나 그런 것들, 보육 이런 데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시간 불안정 노동이 일상화되어, 오히려 또 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이라고, 이제 즉 노동 시간의 양극화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돌봄 노동자의 절반이 성희롱 등을 경험하고 있어서 안전한 노동에 대한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 노동 조건과 관련해서 임금 조건 몇 가지를 봤습니다. 동일한 연도가 있으면 좀 찾기 어려워서 다른 자료 중에서 실태를 조금 볼 수 있는 수준에서 제출 서술하고 있습니다.
20년 보육고사 어린이집 고용노동자의 월급 13만 원. 직장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실제 9시간 이상 되고요. 그런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하루 노동 시간이 10시간 22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좀 그래서 끊기고 있어요. 네? 소리가 좀 끊긴다고. 네. 그래서 이제 고용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고용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가 주요하게 주목되고 있고요. 요양보호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157만 원이 월 평균이라고 해요. 시설급여가 조금 더 많고 재가급여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장기 요양인 경우에는 더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시설일 경우와 재가일 경우에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큰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11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노동시간이 이제 작은데요. 이제 실제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노동 시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그다음에 추가 노동에 대한 어떤 인정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거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사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코로나 재난으로 평균 수입이 거의 반토막됐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가 약 한 4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요양보호사가 한 44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요양보호사들은 계약직이 53%, 계약직 시간제가 53%, 전일제 계약직이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70%는 비정규직이고 그리고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절반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정규 노동이 많고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기초한 저임금이라고 하는 구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용노동자들은 한 2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쟁점은 소정 근로시간 외에 추가되는 노동 문제와 휴게시간 문제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복지시설 돌봄 노동자들이 한 13만 명 되는데요. 이들의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 문제가 끊이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고용 불안이 굉장히 상존해 있고 노동 시간의 불안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 시기에 공적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은 오히려 불안해지는 양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급변하는 이제 고용의 급변동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편에 있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이제 안전한 노동에 대한 문제가 즉 취약한 노동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요약해 보면 여성의 노동의 일자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이런 여성의 일자리 정책으로 늘어난 여성의 일자리가 이미 성별화된 노동이자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이 저평가되거나 제대로 된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해 왔던 것은 지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코로나 재난 시기에 그런 불안정성이 언제든지 이제 노동시장 안에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노동이라고 하는 인식, 그다음에 이제 위기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집안일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구조화되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빠르고 많게 배제됐고 돌봄의 부담은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표현되는 이른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적 돌봄 체계의 강화라고 하는 정부 정책이 있어 왔습니다. 2019년에 이것을 위해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추진되었고 지금 4곳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나 처우 개선 문제도 개선하겠다라는 계획 발표가 있었지요.
사회서비스원의 포괄 범위는 대략 이렇게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는 규모나 이런 면에서 시장화된 사회적 돌봄, 아니 시장화된 어떤 돌봄 서비스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또 하나의 그냥 센터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용 규모가 그렇다 보니까 매우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동 환경을 창출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있었는데요. 서울시를 제외한 세계 시범사업 지역에서 요양보수는 여전히 시급제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 매칭, 1대1 매칭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제 단축 근무를 하거나 무급휴 휴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애초에 공약된 일자리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 대구, 경기 이런 데 80%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다 계약직이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하고 있는 거는 민간에서 진행하고 남는 거, 주말, 심야 시간, 아주 장시간, 아주 짧은 단시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의뢰되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들이 예측 가능한 노동 시간이나 고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역별로 보시면은 서울 지역이 유일하게 전일제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고, 고용에 있어서도 기관, 이제 공공기관 정원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직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노동 강도나 이런 거를 봐서 팀제나 같이 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휴가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앞에 말했던 이제 민간에서 하고 남은 영역 이렇게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편중이나 극단적인 노동 시간의 양극화 문제들이 서울 지역에서는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광주나 경기, 대구 이런 곳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고용 형태에서의 불안정성을 유지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돌봄 노동의 필요성이나 가치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다양한 제도적인 개선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일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상태는 그런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만큼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이 여전히 구조화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 시장에 의해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여성 노동에서 무급 가사 돌봄 노동의 문제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자료를 찾아보지 못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계청이 발표했던 생활시간 조사에서 2019년에 남성은 228시간, 여성은 598시간 정도로 돌봄 노동 시간을 하고 있다. 이렇게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년에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노동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은 여성들이 가정 내 돌봄 시간이 보통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업주부라고 일컬어지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돌봄 노동이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 7월까지 가족 돌봄 휴가 신청자 수 중에 62%가 여성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제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맞벌이 기혼 여성들의 경우에 무급 돌봄 시간이 5시간 3분에서 코로나 이후에는 6시간 47분으로 증가했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조사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가사돌봄 실태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대략 1시간 미만, 그리고 2~3시간, 3시간 이상 이렇게 쭉 서울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봤을 때에도 여성의 무급 돌봄 가사 노동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 내 무급가사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문제는 뭐 다양하게 이론적 논의가 있어 왔지요. 여기서 뭐 그 논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뭐 여러 가지로 지표로 제출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9년에 가정 내 돌봄의 노동을 가치 계산을 해봤더니 여성이 한 17조, 남성이 한 6조 정도 된다. GDP로 대비하면 1.24% 정도 된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통계청에서 2014년에 발표했던 내용이 있던데요. 이것도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약 한 360조 정도 된다. 그래서 GDP로 명목 GDP로 대비하면 24.3%를 차지한다.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내에서의 무급 가사 돌봄 노동의 가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여성 노동자회를 중심으로 해서 비공식 부문으로 간주되고 있는 가사 서비스 노동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5년에 정부가 가사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처음으로 이제 제출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논의가 다양한 법안 발의 형태로 됐어 왔습니다만, 실제로 제도적 논의는 전혀 진척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플랫폼 노동이 있죠. 요즘에 이제 막 기업들이 막 차려지고 있고, 뭐 구제화나 샌드박스 이런 데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공식 부문의 가사 노동이 빠르게 시장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생기면서 가사 노동의 노동자성 문제나 노동권에 대한 것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사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가치 인정, 제대로 된 가치 인정의 문제가 무급 노동으로 간주되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무급 노동으로 되어 있는 가정 내 가사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늘어나고 있는 가사 돌봄 노동의 문제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제도적 변화, 이런 것들이 얘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문제를 얘기할 건데요. 일단 정부에서도 여성 고용 문제나 노동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월 5일 날 이제 코로나19의 여성 고용 위기 회복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잠깐 보시면은 일자리 회복을 위한 방안, 미래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고용 정책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제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노동시장 안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나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정부 정책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체가는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제출하고 있지만, 현재 불안정한 일자리를 어떻게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구조적 개선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서비스 확대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 문제가 여전히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 분야에서의 여성 노동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구조화시키는 대표적인 일자리라고 하는 점에서 여전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양적인 어떤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는 여성의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 고용의 문제는 사실상 전체 노동 정책의 어떤 개선을 바탕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나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기본권 문제나 노동 조건 개선 문제는 여성의 일자리 개선 정책과 대단히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비정규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고, 여성의 고용 위협은 작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의 피해가 여성에게 가장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나 상병수당제도, 그런 차별 없는 사회보험에 대한 문제, 근기법에 대한 확대 적용, 이런 문제들,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런 개선의 문제들은 여성의 일자리 개선이나 권리 보장 문제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회한 상태에서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차별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명백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는 기조 아래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돌봄이나 유연근무제, 그다음에 일과 가족의 양립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하게 제도적인 대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코로나 재난으로 드러난 여성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들은 유연근무제를 할 수도 이미 유연화되어 있고 일과 가족을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강제적으로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의 어떤 구체적 유형이나 고용 형태를 살펴볼 때 지금 정부 정책은 실제 피해 여성들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처방은 이런 유연근무제나 일가족 양립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안정된 노동시간, 임금, 일자리, 안전한 노동력을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고용 유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공적 체계나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는 매우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성별화된 가사돌봄 노동 문제의 분업 해체나 사회화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나 방향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 노동의 공적 가치를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 가장 핵심적으로는 재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강화와 노동권 보장이라고 하는 게 체계화되어야 한다. 즉 공적 돌봄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책임하에서의 사회 서비스 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확충 문제가 지금처럼 조금씩 찔끔찔끔 되어지는 이 문제로는 가사돌봄 노동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공식 부문에 머물러 있는 가사 서비스 노동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이나 근기법 적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이고 무급으로 규정되고 있는 가사돌봄 노동, 가정 내에서의 노동의 가치 문제도 이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회화라고 하는 맥락, 그다음 노동권이라고 하는 맥락이 같이 만나서 얘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요구와 과제에서는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여성들에게 보호라는 관점에서 제출되는 대책이 아니고 실제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으로 약간 대책의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재는 악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만약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된다면 연합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유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법 적용 확대와 개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좀 아까 얘기했던 거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자의 한 70% 비중이 이제 여성은 66, 남성은 74.6, 여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가입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제활동의 인구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사회보험 적용 비율도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히 비정형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나 이제 우리 이제 사회보험에 대한 전면 적용이라고 하는 문제들도 그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 개선에서는 되게 핵심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적 돌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성별화된 노동시장을 이제 해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성 돌봄 노동이 여전히 여성에게 전담되어지는 이 인식, 시장의 구조 이런 것들을 바꿔내려면 국가 책임 하에서의 일자리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법이 빠르게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있어서도 운영과
이 수요와 운영이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운영 측면에서의 논쟁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국적 체계를 확보하고 나면 사회서비스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 사회와 이용자, 그다음에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제 민주적으로 통제 가치 운영에 참여하고 개입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가능할 텐데, 이 국적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일부 시민사회 진영, 이런 것과 노동의 어떤 대립과 갈등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적 책임과 국적 체계를 구축하는 듯한 이런 문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노동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이제 노동 시간에서 장시간 노동과 단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양극화가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돌봄 안에서는 표준 노동 시간과 노동 시간의 규정, 그다음에 이제 월급제를 포함한 임금 체계 문제까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사돌봄 노동의 사회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에서는 앞에서 나왔던 반복된 얘기여서 무급가사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문제를 조금 더 담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현금 지급 방식을 포함해서 남녀 모두에게 의무로 적용되는 돌봄휴직제나, 그다음에 가정 내에서 가사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사회연금을 보장하는, 특히 노동시간만큼 연금으로 보장하는 방안이나 의무 노동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 인정의 문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차별적 노동 환경의 문제인데요. 일단 임금 격차는 21년 임금이 나오진 않았지만 워낙 이거는 성별 임금 격차는 너무나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제도적인 어떤 체계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여성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장 많이 임금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나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차별과 관련한 시정조치, 차별금지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정조치의 어떤 실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없고 절차도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이런 성차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노동 안전에 대한 문제는 건강과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전히 여성 우선 해고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가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노동은 이제 중앙부서로 치면은 여성가족부, 노동부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지요. 근데 지방정부에서도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른바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동, 이주노동 이런 것들이 여러 정책으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대책이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중앙과 지방으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대책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거의 대부분 권고와 같은 강제성 없는 제도나 정책으로 지방정부에 내리고요. 지방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재정이 취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전시행정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강제력을 지닐 수 있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중앙과 지역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법제도가 정비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에 이제 법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 것이 또 여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가 다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 법제도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다니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저는 지방정부 안에서 여성노동 정책과 관련한 조례제정이라든가 노동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동을 펼쳐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소음이 좀 심한데, 아, 그렇군요. 네, 왜 저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도 그렇네요. 예.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요. 네, 아, 한 50분 정도, 40분 정도, 네. 오늘 다른 분들보다는 좀 작게 네, 네. 접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여성 노동, 여성 고용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이후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는가 부분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잠깐 쉴까요? 네. 네, 그럼 5분만 쉬겠습니다. 지금 53분인데 8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현 동지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다들 아는 사람인데 얼굴 좀 봅시다. 이지수 동지, 윤주 동지, 동무기 형 얼굴 좀 봅시다. 정훈이 동지 얼굴 좀 보여줘요.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발제 들으셨을 거라 생각돼서 혹시 질문 하실 게 있으세요? 발제자가 뻘쭘하지 않게 아무거나 아무거라도. 이미 대충 다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듣는 거여가지고 저도 이미 이제 제출된 현황들을 최대한 종합해서 정리하는 수준이어가지고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예, 대안과 관련해서 뭐 얘기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할 수 있는 내용 있으시면은. 동무기 형 혹시 뭐 의견 없으세요? 글쎄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주요한 내용이 전부 이제 돌봄 노동이라서 그 코로나 이후에 여성 노동 중에서 돌봄 노동 외에 또 주요하게 집중되는 게 뭔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주요하게는 돌봄 노동만 말씀을 하셔갖고 그 외에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긴 했어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일단은 비정규직 노동들 중에서 간접고용 여성 노동자들의 특히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규직 전환 혹은 사실은 이제 정규직 전환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상용직 노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집중되는 노동들 중에 특히 콜센터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크게 부각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특정한 산업이나 이런 것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이나 자영업 쪽에 피해가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자세히 그러니까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지만 20대 여성 노동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요. 이미 그거는 이제 코로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코로나와 결합되어져서 이미 너무나 심화된 형태로 고용의 위기나 배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위협당하는 수준으로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20대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 대한 대책은 별로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문제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돌봄 노동이 굉장히 많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많은 문제들이 얘기되는 데 비해서 20대 여성 노동의 문제는 한국 사회 안에서도 별로 얘기되고 있지 않고 있는 거, 뭐 이런 거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 20대 여성의 그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그 뭐죠? 그 조선일보 기자가 쓴 책이 있는데 20대 남성과 비교해서 그 20대 여성 중에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여성들의 고용률이나 임금 수준이나 이건 굉장히 남성보다도 높아요. 그래갖고 그 20대 남성들이 이제 불만을 많이 가진 이유가 20대 여성에 비해서 이것도 이제 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여성에 국한된 얘기예요. 여성에 비해서 열악하니까 이제 그런 이유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네. 있더라고.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교육을 이제 많이 받고 있고 굉장히 많이 평등화되어 있고 여성의 고학력이 굉장히 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출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 안에서 여성의 기대, 그것을 통한 보상의 기대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거는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여전히 20대 여성의 실업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자리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안으로 진출에 성공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임금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예 진입에 성공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훨씬 더 불안정성이 높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오게 되는 어떤 배제나 소외감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방금 동동진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여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럼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남성과의 비교인가? 아니면 전체 노동자들 내에서 사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라는 전제는 굉장히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내에서의 사실 학력 중심, 그러니까 서열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자에 대한 고임금 대기업 뭐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중은 사실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것을 전제로 한 것이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남성과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여성을 비교한 것인지가 되게 궁금한 수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고민해서 그럴 한번 수도 확인 있겠네요. 네네. 네, 필요할 거라. 비교를 크게 두 가지랑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나온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남성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여성과의 비교를 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 80년대랑 90년대 이후, 2000년, 90년대 이후 비교 조건이 동일하다 이거죠? 네, 둘 다를 비교했어요. 둘 다를 비교하니까 이제 많이 나아졌다 20대 여성이. 아, 아유, 뭐 당연히 나아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갖고 나아졌겠죠. 당연히 나아져야죠. 당연히 나아져야 되는데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최근에 20대 남성들의 불만, 그러니까 성평등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 지표를 이제 저도 20대 여성들의 임금이나 이런 지표를 이제 확인하는데 그거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단히 고학력자이고 그 시장 안에 진입에 성공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이제 것이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렇게 진입하지 못하는 여성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그 기간도 되게 짧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 20대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여성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나 특히 이제 육아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그거는 약간 그 남성과의 비교 문제는 세대의 특성으로 평가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세대의 특성으로 20대 여성을 보는 것은 그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박탈감, 그러니까 삶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느끼고 있는 고용의 위기라고 하는 측면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이제 40, 50대로만 돌봄 노동 여성 노동자들로만 뭔가 대단히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거기로만 이제 부각되는 것에 비해서 20대 여성이 많이 지워지고 있고 또 비교도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측면을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출연해 갖고 이제 그걸 이렇게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 갖고 한번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표 이제 보면서 저 가급적이면 여성과 남성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여성이 처해 있는 위치나 위험 이런 거를 보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남녀 비교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뭐 불평등적인 요소는 드러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성의 그 자체가 그 여성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거나 부여받고 있는 노동의 질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표를 볼 때에도 가급적이면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고용의 형태, 그다음에 고용의 율, 뭐 여성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녀 비교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혹시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은. 아니, 그 코로나 이후에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얘기하세요. 네.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여성 그 노동 여건이나 고용률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악화됐다라고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어려운지는 좀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실 이제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도 많이 실직을 했고, 사실 이제 그러니까 산업별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배달이라든가 플랫폼 노동 시장이 확 늘었잖아요.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그 실업된 그 노동자들이 이제 그쪽 분야에서 신규 채용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배달이라든가 플랫폼 노동에서는 여성 노동자들도 이제 유입되기 좀 어려운 조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한테 좀 더 이렇게 여성들이 더 이제 어쨌든 이제 새로운 일자리에도 채용되기 어려운 좀 환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래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진 이제 여건에서 그 사실 이제 그러니까 여건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꽉 눌려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권리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와 관련된 운동은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에 노동운동 자체가 약화된 게 있지만, 그러니까 그 여성 노동운동이나 이제 요런 실업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좀 공론화 이런 거 자체가 별로 안 된 것 같아갖고, 좀 오늘 발제하신 분께서는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고용도 어려운데 조직화 역시나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그리고 대안은 뭔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플랫폼 어려운 어려운 질문. 문제를 제가 답할 수 없는 문제를 마구 얘기하셔가지고 일단 아이고. 플랫폼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네. 최근에 이제 가사 서비스나 돌봄 안에서도 뭐 전환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는 호출 노동, 그러니까 이제 어플 인터넷 다운받아가지고 움직여지는 그 시스템을 지금 아주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지금이 이제 전환의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사 서비스 노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시장화를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근데 이미 시작한 곳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노동 안에서의 진입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전에는 물론 이제 좀 다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여성 노동의 문제가 왜 이제 주체의 측면에서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거 고민해 보면 사실은 여성 노동자들 중에 막 여성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주체로 집단화되어 있는 거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것 같거든요. 거기는 거의 한 7할 이상이 여성 노동자들인데 거기는 예를 들면 집단화에 용이하고 상대적인 안정성도 크고 대상이 정부라고 하는 점도 분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일정하게 최근 한 2, 3년 동안의 비정규 노동자 투쟁에서 학교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 노동자 투쟁이 꽤 큰 의미와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의 열악한 노동들은 사실 자신들을 집단화할 수 없는 노동 환경과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간접 고용 형태, 좀 아까 제가 비정형 노동자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 노동의 경우에는 집단화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안정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다 흡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운동 안에서도 여성 노동의 문제를 좀 더 부각시키거나 구체화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조직 노동자 운동 자체의 시스템이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찌됐든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런 패턴과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건 여성 노동의 문제를 뭔가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주체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자료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여성 노동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쓰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운동단체 자료들이기보다는 정부 정책 자료들이 가장 빠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정도의 어떤 자료를 축적해내고 뭔가 조사와 분석들을 해 들어가고 있지 않다. 자원도 그렇게 우리는 배분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걸 조금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노동 안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과 자료들이 나와요. 그럼 노동 일반이거나 제조업 이런 쪽, 그다음 산업 전환을 예비하고 있는 분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 이런 거는 굉장히 운동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자료들이 제출되고 분석들이 되고 있는데 여성 노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이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가사돌봄 노동의 이제 가사노동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임금이 올랐어요, 실제로. 에, 여기서의 과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훨씬 전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건 가사돌봄 문제가 막 주목이 되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집단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는 정도로까지 확장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최근 뭐 혼수 노조나 뭐 이런 데서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초보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이 갖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하는 거와 상관없이 여성들은 실제로 대다수가 가정과 일을 양립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여성들이 특히 이제 기혼 여성이든 비혼 여성이든 자신들의 여성에 대한 의제와 노동의 의제를 결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지역과 조금 결합될 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단위에서의 여성 노동자들, 그다음에 이제 꼭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정 내 무급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과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나 주체 모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꼭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야지만 일과 가정 속에서 이분화되어 있고 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실현해 함으로써 온전하게 이제 네, 이렇게 가치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인정받는다고 해야 되나, 어떠나 아무튼 그러고 있는 여성들이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노동조합도 필요합니다만 지역에서 그거를 어떻게 같이 모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여성 노동자들의 네트워크를, 그다음에 가정 내 여성들의 네트워크, 그거를 같이 혼합해서 같이 만드는 거, 같이 만드는 구상 뭐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슬슬 뭐 저는 이제 아직 약간 준비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걸 좀 도모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런 정도. 네. 되게 흥미로운 말씀이시네요. 네,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부상과 관련해서는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가족 내에서 무급 노동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주체적인 네트워크와 노동조합 실제 임금 그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이 결합의 문제. 이 관계 설정이 지금까지 사실 별로 큰 결합 지점을 찾아내지 못했고 일정 정도는 좀 대립되는 여성들 사이에서 입장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만나는 관계가 주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부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만나는 관계로 외에 사실 지역 내에서 여성들이 만남의 계기를 삼게 되는 경험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서 이제 연유하는 이 연대의 가능성과 이 같은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간 워킹맘과 예, 전업주부라고 표현되는 여성들 간의 이제 관계 문제. 저는 이제 사실 어떤 식으로 관계 맺을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다시 잘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시도나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측면들을 어떠한 의제를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모아내는 것이 일정 정도 가능할까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는지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해요. 일단 뭐 지금 현재는 여성이 가부장제로부터 억압받는 요소나 차별의 요소, 특히 폭력의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폭력으로부터 오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여성들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젊은 여성들, 20, 30대 여성들에게는 더 그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내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직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 폭력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진전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그런 문제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돌봄이나 가사 노동이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배치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 그러니까 그런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 집안에서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노동이 제대로 된 가치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일반 대중 여성들, 그냥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여성들까지로 확산하기는 지금 되게 어렵지만, 적어도 여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된 노동자들이나 임금 노동자들이나 혹은 20대 여성들, 그다음에 활동가들, 이런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고, 저는 앞에서 말했던 그런 폭력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문제 하나하고 돌봄 가사노동 문제, 이 두 가지를 쭉 엮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연단이나 네트워크를 좀 하는 것이고요. 이제 조금 그런 정도를 제한하는 수준, 관심을 좀 보이는 수준,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됐을 때 공통의 지점들이 좀 있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돌봄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들이 10대 이전부터 돌봄을 하잖아요. 20대에도 결혼을 했냐 안 했냐와 상관없이 돌봄은 여성에게 전담되는 노동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그래서 기혼 여성이 좀 더 많이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비혼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을 어떻게 더 이렇게 넓혀낼 건지 이런 게 쭉 내용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지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돌봄 노동자들의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죠. 노동조합이 아니면. 그런데 이제 좀 아까 말했던 실제로 그 돌봄 노동을 무급으로 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대립되는 지점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들과 연단을 만들어서 이야기해 보는 경험은 별로 없거든요.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돌봄 노동이 아닌 임금 여성 노동자들, 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다른 산업의 여성 노동자들과의 결합, 그런 연단을,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와 돌봄 여성 노동자들과의 만남들을 어떻게 결합시켜 내볼 건가, 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공통의 지점을 찾는 그런 주제에 대한 기획이나 그런 연단이나 이렇게 만남들을 여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번 준비해 봐야겠다. 이런 정도. 네. 제가 뭐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뭐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돌봄을 매개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굉장한 수다를 떨 것 같은데. 네네네. 한번 그런 비슷한 자리가 있었는데요. 20대부터 60대까지 있었는데 수다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네, 그런 게 약간 가능성이라면 가능. 예, 그 채팅창에 제가 딴 얘기긴 한데 그 음. 링크 하나 올렸는데 거기 보면은 과기부에서 O2O 서비스,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노동에 대한 산업 조사한 결과 보도 자료 네. 이제 검색해서 보면은 거기 가사 서비스 시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업체가 몇 개가 있고 노동자가 몇 명 있고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가 그 산업 조사에 보면 있거든요. 네네. 그 보도 자료 최근 자료군요. 예, 예. 4월 달에 나온다는데 그거를 이제 참고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동 중이어가지고 얼굴은 보이기는 그렇고 이은주입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창원의 이은주 네, 선생님이신가요? 네, 네. 약간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약간 그냥 나누는 정도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그냥 교육 첫 부분에 실제로 코로나 이전의 불평등 요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저는 의미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창원에는 이렇게 상가 문화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창원 지역에 있는 상가를 중심으로 청소노동자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작은 상가는 1명 아니면 큰 상가는 한 2명 정도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고 노동 시간도 보통 4시간인데 이게 중간에 그 대기 시간이 한 4시간씩 있거나 2시간씩 있거나 해서 실제로는 상가에 머무는 시간이 한 6시간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전혀 그것도 지급되지도 않는 거였고, 그리고 이 노동자들 대부분 6, 70대여서 70대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령 여성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너무 접근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결이 불안정하나 보네요. 움직임. 네네. 그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비공식 부문으로서 거의 통계도 없고 실태도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접근하면서 고령의 여성 노동자 그리고 빈곤의 문제가 같이 중첩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는 계속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주쌤 또 소리가 끊어졌어요. 네. 네, 이주 여성 문제. 네네. 그 얘기가 나올 것 굉장히 같았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실태 파악하고 뭔가 모임을 만들어 볼까 대책 논의를 해볼까 이랬는데 대책은 대부분 조례 이야기밖에 안 해요, 지역에서. 네. 네, 그리고 이제 금속 노동자들에게 같이 이걸 조직하는 역할을 좀 해보자 이랬는데 그건 쉽지 않다라는 것이 훨씬 더 강하고, 그래서 지금은 개별로 약간 개별로 모임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모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제 거기에 역량을 투여하기에는 또 조건과 이런 게 만만치 않아서 마음만 가지고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네네. 이주 여성하고 네. 빈곤층 고령 여성과 빈곤층 여성 이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성 노동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뭔가 내용을 보고 이렇게 된 거는 작년부터거든요.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너무 없어 가지고 네. 어떻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이제 매년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 현황이나 노동 현황들을 매년 3 월마다 제가 인제 좀 정리해서 발표하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있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령 여성 노동자들 문제인데 그거는 사실 이제 저는 그거를 젠더적인 관점에서 쪼끔 접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고령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위치나 조건은 굉장히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있죠. 그 여성 노동 이제 고령 노동자들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제 그런 특히나 인제 뭐 성희롱이나 성적 폭력 문제로부터 피해갈 수는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고용 조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약간 젠더적 요소를 좀 발견하기는 어려웠고요. 제가 이거 쓰면서 '아 이거 꼭 문제 제기 받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게 이주 여성 노동입니다. 실제로 이주 여성 노동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나 이런 거를 분석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 노동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까? 제대로 온전하게 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주 여성 노동의 문제가 제출되고 있거든요. 특히 인제 간병, 가사 서비스 이런 쪽에서의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되게 크고 노동 시장에도 꽤 많이 진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특히 인제 지역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그런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닿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좀 더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온전한 이렇게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한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닙니다. 고민을 시작하는 그런 거죠 뭐. 네, 고맙습니다. 언제는 역량이 있어서 조건이 좋아서 관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한번 꼭 이주 여성까지 현황을 네.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저는 다들 얘기 안 하시니까 저는 사실은 토론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급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뭐 "너도 받냐 나도 받냐 뭐 누가 받아야 되냐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런 논란을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제 연금에 포함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인제 의무 노동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더 네 일단 대중들하고 어떻게 호흡할까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요거를 어떻게 정식화할 건가, 구체화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는 어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가사돌봄 노동이든 시장으로 이미 나와 있는 가사돌봄 노동이든 어찌 됐든 간에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문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우려를 또 제기를 받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성별 노동이 굉장히 고착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제기가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 요거를 좀 잘 정리해 볼 수 없을까?' 뭐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저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견을 주실 분 계십니까? 그 몇 년 동안 육아에 힘쓰신 송명관 송명관 동지. 혹시 하실 말 있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앞에 일이 좀 있어서 막 중간에 들어와서 앞에 논의를 잘 못 따라가 가지고 예, 열심히 육아하고 있습니다. 그냥 육아에 대한 그 보람은 그냥 애가 잘 크는 걸로 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잘 받고 애가 있고요. 잘 크는 걸로 가치를 보상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다
아동수당 받고 있고요. 30만 원인가 나오던데. 30만 원도 나와요. 네. 30만 원이죠. 그게. 한 달 30만 원. 한 달에 맞아. 네. 그 일부는 또 저기 어린이집 뭐 하는 데도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아동 수당도 있고 뭐지 양육 수당도 있고. 아, 양육수당도 네네. 있고. 아, 그 네. 뭐지 아무튼. 예. 예, 양육 수당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고 아동 수당은 직접 받죠. 아무튼 돈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네. 네. 아니 그런 거 혹시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은 그냥 제가 여쭤보는 게 이상한가요? 예, 예를 들면은 가정 내에서 무급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연금에 가입할 때 가입비에 동일한 가입 비용을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연금 이제 보통 크레딧이라고 그걸 인정해주는 네, 제도가 있어요. 네, 임금 노동자들은 기업에서 절반을 내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가능하죠. 들기도 했거든요. 예, 예.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해요 그거는. 네네. 제도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약간 돌봄 가사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인정과 노동권 문제가 이야기될 때 그 문제까지 같이 이야기될 수 있게 어떻게 이제 연결해 줄 건가?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성 운동 안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관점하에서 여성 노동의 문제를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그게 주류잖아요. 대책도 그런 관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임금이나 뭐 이것이 당연화되고 비정규 노동도 불가피한 문제로 간주되고 오히려 단시간 6시간, 4시간 노동 이런 일자리가 여성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라고 선전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잠깐 봤던 것처럼 여성 독자 가구, 그다음에 여성이 가게를 책임지는 가구 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거 제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계속 비판도 해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약간 그쪽은 그쪽대로 가고 이쪽은 이쪽대로 가고 막 이런 과정이었는데 최근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이제 본인들도 양립 문제로 유연근무제나 이런 거의 문제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약간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돌봄 노동 문제 접근하면서 특히 더 많이 그래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가사 돌봄 문제를 그렇게 이제 뭔가 근본적인 변화들, 여성 노동에 대한 문제들, 주류적 시각들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되는 지점들이 되게 구체적 지표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선생님 왜 돌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거기서 뭔가 좀 파열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 네. 체계가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하나의 제도로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여러 제도들이 이제 네, 통합적으로 작용할 종합돼서 수 있는 게 필요하면서 아까 얘기한 그 연금에 대해서 그 연금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공백 기간에 그 기간 동안에 연금 기간이랑 액수 이거를 이제 보장받는 이런 수단도 이런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시간 계좌제라는 걸 활용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시행한 노동시간 계좌제 이런 걸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그 돌봄 가사 노동 시간과 관련된 그 공백 기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보장받는 그런 내용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돌봄 휴직제도 있잖아요. 네네. 돌봄 휴직제도도 이제 남녀 공동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지금 일부만 하고 있는데 네, 그거 정말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가사 수당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네. 하나의 제도를 되는 게 쿼터제, 아니라 계좌제. 예. 네. 혹시 더 얘기하실 부분 있으시면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으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낙태죄 폐지 이후에 그 여성 재생산권의 권리의 과제 이런 주제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오늘 참여하신 분 똑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 얘기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